네, 오늘도 첫 번째 이슈 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일타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AI 예산, 슈퍼 예산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728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예산 중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선심성 예산입니다. 오늘 그 부분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인 가구에 매달 200만 원씩 생계급여 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건 복지가 아닌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식 돈풀기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4인 기구 매달 200만 원 생계급여라는 게 결국은 기존의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기초생활수급비가 올랐다라는 뜻이고 이제는 최대 4인 기준 이제 200만 원 정도, 207만 원인가 이 정도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예산이 어디서 이걸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소득층이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좋을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돈이 더 늘어나니까.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차피 한국에 혼자 왔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그러니까 그런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돈이 한 달에 한 15만 원 늘어나는 거 이거 엄청난 늘어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예 소득이 0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최대 이제 한 달에 4인 기준 207만 원 정도 받게 되어 있고, 소득이 잡히게 되면은 차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 혹은 이제 소득으로 신고되는 금액이 이제 세무서에 잡히게 되면 그때 이제 차감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소득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버냐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거나 상품권으로 받고 다양한 통장에 찍히지 않는 방식으로 받거나, 아니면 통장에 찍힌다 하더라도 결국은 몇백만 원, 한 100만 원 이하 언더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여기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과 기초생활 수급비를 합하면은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얼추 나옵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결국은 이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준다라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생활적인 면이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국가가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금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줄어들 것이고, 그 세금에 어떻게 보면 세금이 나가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람의 수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즉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다른 나라, 그리스라든가 저기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이미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게 다 채무로 들어가는 건데, 국가 채무를 늘려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얕은 수라고밖에는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광일 보좌관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지금 좀 보태가지고 이제 자생력을 가지는 동기를 정부가 만들어준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인 가구가 예를 들면 어렵다, 기초생활 수급자다,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라든가 장애가 생기는 외부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렵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4인 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 이상을 도와주게 되면 200만 원을 같은 노동량을 쏟아서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노동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을 차감시키는 거를 사람들이 선택할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노동량으로 200이면 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많은 노동량을 쏟아서 200만 원을 적게 받고 좀 더 소득을 받는다? 이게 그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즐거움이 있을 거지만 그 당사자 본인이 보기에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을 적게 하고 200만 원 안정적으로 받는 게 낫다. 안정적인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200을 주니까 일을 덜하고 받는 게 이 상황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공장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려는 사람들 또는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을 수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경인데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일을 찾으러 안 나가요. 다 집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200 받는 거를 생각할 가서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동기를 정부가 뺏어간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심화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제 좀 문제가 되냐면 정부에 종속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책을 추진했으면은 그 상황을 만들어준 가만히 있어도 200을 주는 그 정부의 우호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선거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4인 가구로 200을 그냥 주겠다 하는 것은 정부가 이제 국민들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 어떤 연장 대통령 지지율 확대를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 있는 예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산도 있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무료 예산이 30조 원이나 됩니다. 네. 기본소득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늘 해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설계자가 유동철 부산 이제 지금 시당위원장에 출마했다 컷오프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설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또 그 사람 말고도 뭐가 있느냐? 지역 상품권 이것도 24조 원, 약 25조 원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하면 50조가 넘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년 지방 6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언제 집중적으로 풀릴 거냐 장담하는데 내년 1년을 골고루 얇게 해서 그 현금을 살포한 게 아니라 6월 전에 즉 5월 달 직전에 싹 다 한꺼번에 그 돈을 풀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풀렸을 때 받은 사람은 그 흥분된 기분 또는 그 어떤 돈을 받았을 때 수혜를 받는 그 기분 그걸 잊지 않고 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표 행위용 예산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정권 잡았다고 하지만 야당일 때는 무차별하게 예산을 삭감해놓고 본인 정권 잡으니까는 전부 다 필요한 거라고 하는 이런 내로남불 자기가 쓸 때는 예산 남이 쓸 때는 낭비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가 이번에 예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겁니다. 네, 결국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정권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좀 굉장히 걱정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국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흔들리고 사회주의식 복지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베네수엘라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실 지금 굉장히 초고가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으로 실패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ailure state라고 불립니다. 베네수엘라가. 근데 베네수엘라가 언제나 그런 모습이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총리가 베네수엘라가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네수엘라가요 2004년 이전에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중남미 혹은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그 지역을 선도하는 나라였다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적으로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 4위입니다. 4위. 그러면 이미 원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네. 왜냐하면 저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아라비아 보세요. 원유 가지고 저 정도의 부를 일궈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2004년에 집권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석유 기업들을 몽땅 다 국유화해버립니다. 어느 하나 남김없이 다 국유화를 해버리거든요. 그 개중의 석유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차지한 것도 있었는데 다 무상으로 몰수해가지고 국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때 그 석유 가격이 이제 치솟으면서 베네수엘라가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어들인 많은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하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이 지하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제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다른 어떤 공업이라든가 뭐 상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곳에 분산 투자해가지고 골고루 발전시키는 걸 택할 텐데 베네수엘라는 그거 안 했어요.
어차피 이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게 지속될 거라고 믿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 보육, 무상 의료, 무상 주거 여기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때 그 차베스 정권의 지지도가 뭐 82%, 뭐 어떤 때는 뭐 87%까지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국가가 무상으로 집도 주고 학교도 그냥 보내주고 교복도 그냥 주고 뭐 대학교까지 다 무료로 나눠주고 그 매달 기본소득이 나오고 이러니까 안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 유가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네. 베네수엘라가 예전에 벌어들이던 그 금액만큼 못 벌어들이는 겁니다. 어디까지 줄어들냐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이 벌었던 시기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미 복지정책이라는 건 한 번 실시를 하면은 걷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복지의 맛을 본 사람들한테 나라가 어려우니 오늘부터 이거 못해 이러면 당장 표심으로 돌아오거든요. 나 너 안 찍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무슨 방법을 생각을 했느냐. 복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러면서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기 시작해요. 어쨌든 그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그냥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뒤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콜라 하나 사 먹으려면은 베네수엘라 돈을 한 가방에 한가득 가져와야 콜라 한 병을 사 먹을 수 있는 초고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라든가 야당이 반발을 하잖아요. 차베스 정권 다음 차베스 정권이 한동안 독재를 하다 차베스가 죽어버려요.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마두로, 지금 마두로거든요. 그 마두로가 다 탄압합니다. 다 탄압하고 너 반국가 세력 뭐 이러면서 다 탄압해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야당 정치인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없습니다. 오로지 베네수엘라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쓰는 어용 언론만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만만세만 맺히고 있는 시민단체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무상복지, 이 포퓰리즘 정책을 과도하게 확대한 차베스의 집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거 차베스 집권 초창기 때와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건 뭐냐. 아니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지하자원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뽑아낼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정이 뭐 그렇게 탄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뭐 기름을 뭐 무한대로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지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나눠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국민 입장에서 뭐 당장 혜택은 좀 반가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물가나 세금이 오른다면은 이게 결국은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이제 다음 논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에크가 경고한 노예의 길 떠올리시는 분들도 좀 많다고 해요. 바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자유는 사라진다라는 건데요. 국가가 모든 걸 결정하고 거기에 국민은 따르기만 하는 그 노예의 길로 지금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에크의 가장 유명한 책 제목이죠. 노예의 길. 그리고 이 책의 전체 핵심 키워드는요. 자생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는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하이에크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자, 근데 노예의 길은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나라에서 배급제를 실시하는 사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배급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노동량을 투자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노동을 더 늘렸을 경우에 좀 더 노력을 하거나 좀 더 일찍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얻는 소득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그 돈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싶으면요. 이 사람은 차라리 누워있는 걸 택하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생명 유지가 되고 가게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노예의 길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의 허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노예의 길이라는 책인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에서 그 방법을 써가지고 전부 다 국민을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인구 주는 이유가 뭐죠? 출산율 저하 때문에 줄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출산율 저하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해외로 나가요. 그러니까 난민이 되고 스스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하이 인플레이션, 일자리 없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대로 이제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난 자유와 직업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 그리고 경제의 어떤 기회 이런 걸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
뭐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이죠. 이재명 정부가 뭐 오게 되면 나 차라리 이민 갈래 이런 말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어느 정부가 오면 뭐 해외 이민 갈래 이런 말을 각각 이제 좀 왕왕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 사실 실제로 실현하기 되게 쉽지가 않죠. 이민이라는 게 이 기존에 지금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친인척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먼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다 포기하고 완전 제로 시작한 건데 그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 국민들. 지금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제 산유국 부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산유국 부국에서 이런 걸 이제 시행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 지금은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한 길을 가버렸지만 지금 훨씬 더 안정적인 나라가 있죠. 바로 사우디. 사우디가 네. 옛날에 석유로 엄청 돈 많이 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 아세요? 국제 전화했지 않습니까? 국제 전화를 전부 다 온 국민 무료로 썼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게 시장의 이제 원리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유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 전화를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전 국민을 무료로 쓰니까요. 필요 없는 5만 만담을 국제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이 어떻게 되냐? 항상 라인이 통화 중이야. on the busy. 라인이 늘 통화 중이고 제대로 필요할 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항이라든가 해외 물류회사라든가 이런 데 항만이라든가 이런 데는 늘 그 라인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해외랑 연락이 돼야 되니까 그게 바빠서 안 되는 거야. 온 국민이 국제전화로 만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제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전 국민을 종소시키는 이런 배급제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어떤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어떤 국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준우 대변님 그 베네수엘라 그 인구 유출 조금 더 직감적으로 와닿게 제가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예요. 지금까지 탈출한 인구가 80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나간 거예요. 그 800만 명이 다 누구냐?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싶고 아까 교육의 기회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2030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고령화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젊은 인구가 없거든요. 거기에 좀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김민우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베네수엘라의 길, 한국이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네.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과도한 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돈을 퍼주는 건 쉽겠지만 그걸 유지할 재정이 있느냐, 국가 재정이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 이미 한계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했고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지방 부채까지 합하면 거의 2,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월 200만 원씩 뿌려 댄다면 연간 수십조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50% 근방까지 온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 2017년에 그 국가 부채 GDP 대비 비율은 33%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걸 46%까지 무려 13%를 끌어올려요.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게 확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지금 예산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728조 예산안. 이게 말이 728조지 사실상 세수 감면까지 따지면 거의 800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2027년에는 1,700조가 됩니다. 빚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끝날 때쯤이 2029년쯤에는 이게 1,900조 혹은 2,000조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때는 GDP 대비 거의 뭐 60 한 몇 %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뭐 부채를 그렇게 지면서까지도 국가가 어디서 뭐 돈이 나올 구멍이 있고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그만큼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초안 문제는 뭡니까? 날이 갈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전체 국민 중에 세금을 내는 인구가 40%밖에 안 되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 인구가 40%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금을 내야 되는 40%의 인구 중에서 실제 소득세를 내고 있는 인구는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3%는 제대로 된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전체 인구의 17%가 온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씩 주게 되면은 이준희 대변인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냥 누워서 숨 마셔도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굳이 내가 구직의 어려움 이런 걸 경험하면서까지도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뭐가 좋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의료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됩니다. 네. 국가가 그 보험비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업활동을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 되는 거 있습니까? 내가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단순히 소득에 잡히지 않는 수준에서 한 90만 원, 80만 원 정도의 알바만 하면은 그럼 28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 사는데 뭐 이걸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밥은 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노예의 길로 가는 건 순식간인 거죠. 그냥 국가가 주는 기초생활 수급비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국가가 주는 임대주택에서만 살며 청년주택이든 뭐든 그런 주택에서만 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전혀 가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모든 국민의 생사여탈권, 모든 국민의 자생적 경제 독립성을 국가가 틀어지고 좌지우지한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 대책 나온 것만 봐도 서울시가 아예 그냥 이제는 토호제를 묶여가지고 내가 주택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틀어지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고 독재 국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 또 아까 전에도 좀 짚어주셨는데 경제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관세 15% 인하 합의도 아직 불투명하고 언제 적용될지도 불투명하죠. 그리고 반도체, 조선, AI 등 주요 산업에서도요. 미국의 압박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대외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세금 살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전문가들이 그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본인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명청 갈등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에이펙에 대한 홍보 성과를 전 국민에게 좀 알리고 또 전파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정청래 당대표가 눈치 없이 갑자기 재판 중지법을 꺼내고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고, 정청래 당대표한테 경고까지 했을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촉수가 본인 지지율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보면 그렇게 상승 별로 안 했어요. 길거리에 뭐 1점 몇 퍼센트 포인트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걸 뭘로 그러면 메우려고 그러느냐? 본인의 불안한 지지율을 돈 뿌려가지고 메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현금성 살포 시기나 다름없는 지역 화폐라든가 기본소득제도 이건 본인이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했던 말입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지역 화폐를 뿌렸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세연구원 이런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경기도가 뿌린 지역 화폐가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를 기했는가 해보니까 재정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에. 재정승수가 1일 때는 100을 투자하고 100만큼 경제 효과가 있으면 1이에요. 근데 얼마가 나왔냐면은 그때 경기도 지역 화폐 뿌렸을 때 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을 뿌렸는데 실제 경제 활성화는 0.2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0.8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저축하거나 자기 빚가운데 썼다는 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과학적 연구 결과예요. 네,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지. 사실 도움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선거용일 수밖에 없고 자기 지지율 관리 위한 지지율 관리 자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금을 뿌리면 결국 인플레이션 오고요. 물가 상승합니다. 지금도 물가 상승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거품이 지금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부동산은 지금 올라가 있고 굉장히 지금 경제가 위기에 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문재인 정부 때 느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벌써 느끼게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네.
또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안화 종속을 의미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가 아닌 위안화에 목을 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지금 중국은 이미 한국 채권 최대 보유국이고요. 이미 중국 눈치를 보면서 금리 선계를 해야 하는 판국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통화 스와프까지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 70조 원 정도 규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70조 원 정도면은 한 4천억 위안 정도 될 겁니다. 4천억 위안 정도의 통화 수합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통화 수합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맺은 게 이제 중국과의 통화 수합인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해 오던 건데 이번에 다시금 이제 발효가 된 거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조라는 금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어떤 그 누출이 굉장히 심각하게 돼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70조 원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그럼 중국이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 국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고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에 중국이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미중 갈등의 미중 갈등이나 혹은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노선을 잘 타야 되는 시점인데 이 중국과의 경제적인 종속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 무역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게 단순히 재정 정책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넘어서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중국의 간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친중 본색 결국은 또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재고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중국과 통화 수합을 이거 어느 쪽에서 원했을까요? 당연히 중국이 원하죠. 왜냐하면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시킨다는 얘기가 통화 스와프거든요. 이게 뭐가 되면 달러를 이제 건너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우리 이제 자금을 이제 제품을 수입하고 결제는 달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달러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달러 유동화 위기가 온다거나 달러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IMF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되면은 장점이 뭐냐? 그러면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바로 중국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정부의 홍보예요. 하지만 정부의 홍보는 그렇지만 실제로 뭐냐? 중국은 뭘 노리고 있냐면요. 국제화폐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위안화의 어떤 격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이 중국 위안화를 달러처럼 우리 인정해줘라고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엄청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거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전 세계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고 미국도 눈치가 사실 보이고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한미 경제동맹, 안보동맹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를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중국 위안화 통화 스와프 이거를 왜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전혀 우리한테 이익은 없고 중국에만 좋은 일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친중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날 모습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정치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속에 숨겨진 선심성 예산과 또 정책의 진정성, 그 뒷면의 정치적 의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